오늘은 디지털 유령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의 편견을 배워 확대했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계가 차별을 한다는 말 뒤에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편견과 권력이 고스란히 코드로 옮겨졌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새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의 최신 파생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생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무렵 글로벌 기업이 이력서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시험했는데 남성 중심 산업의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배운 탓에 여성에게 불리한 신호를 학습했습니다. 특정 단어에 감점을 주고 남성 지원자가 자주 쓰던 표현에는 점수를 얹어준 것이죠. 인간의 편견이 소프트웨어를 거치며 깨끗해진 듯 보이지만 실은 더 넓게 더 빠르게 퍼진 사례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 미국에서는 대규모 채용 소프트웨어를 두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원고들은 나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탈락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소프트웨어 공급사 역시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구만 제공했다는 변명은 힘을 잃고 인공지능을 만든 쪽도 결정 과정의 주체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방기관인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사건에 발을 들이면서 이 쟁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형사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컴퍼스라고 부르는 위험평가 도구는 재범 위험을 점수로 예측했는데 조사 결과 흑인에게 더 가혹한 오판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도구를 만든 회사는 집단별 예측 정확도가 비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하나의 공정성 기준을 만족하면 다른 기준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집단 간 기본 비율이 다를 때는 서로 충돌하는 공정성 지표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 말입니다. 소비자 금융에서도 불투명성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명인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신용한도 논란을 감독당국이 들여다봤지만 불법적 차별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자동화는 합법일지라도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이미 편향돼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묻어있는 기록을 학습하면 역사적 편향이 현재로 이식됩니다.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측정 방식이 흔들리면 오류가 체계적으로 스며듭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빼놓는가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 특이한 사건을 더 자주 남기기 때문입니다. 라벨을 붙이는 사람의 무의식도 데이터를 비틀 수 있습니다. 둘째, 최신 모델의 내부는 불투명합니다. 딥러닝의 복잡한 결정 경로는 개발자에게조차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투명성은 신뢰를 해치고 디버깅을 어렵게 만들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가리게 합니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 정보보호법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블랙박스는 그 요구를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셋째, 피드백 루프가 초기에 작은 비틀림을 크게 키웁니다. 예측 치안이 특정 지역을 위험하다고 판단해 경찰을 더 보내면 체포가 늘고 그 데이터가 다음 모델에 들어가 그 지역이 정말 위험하다는 증거처럼 작동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굳어지면 편견은 단지 복제되는 수준을 넘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차별을 복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차별을 창조합니다. 우편번호나 쇼핑 습관 같은 겉보기 중립적 정보가 인종이나 성별의 대리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과와 무관한 어이없는 기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나 부모의 학력 같은 요소가 대출 판단의 비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창발적 차별은 기존의 보호계층 개념을 가로지르고 디지털 카스트 제도처럼 보이지 않는 계급 나누기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개념의 정원 손질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동등성은 집단에 상관없이 긍정적 결과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예측 동등성은 긍정으로 예측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긍정인 비율이 집단별로 같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셋째, 균등화된 승산은 참 양성과 거짓 양성의 비율을 집단 간에 맞추자는 접근입니다. 넷째, 개인 공정성은 비슷한 사람을 비슷하게 대하라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우선할지는 수학이 아니라 가치의 선택입니다. 법의 언어로 옮기면 또 다른 난제가 나타납니다. 많은 법은 차별의 의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불공정을 따지는 부당한 영향 이론이 대안처럼 보이지만 기업은 사업상 필요를 내세우고 블랙박스는 인과를 흐립니다. 게다가 설계자와 사용하는 쪽 사이에 피해의 책임이 분산됩니다. 최근 판결과 주 법률은 개발사와 배포사 모두의 공동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계가 차별할 때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회는 지금 답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 현장의 해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원칙과 절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거대 기업은 공정성과 안전, 책임을 강조하며 모델 카드 같은 문서화 도구로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또 다른 기업은 공정성 평가와 오류 분석, 반사실 실험 도구를 개발 환경에 녹여넣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인간을 돕는 인공지능이라는 철학을 앞세워 중앙윤리위원회와 거버넌스 도구를 운영합니다. 말과 제도는 무르익었지만 실제 제품에서 편향이 반복되는 현실을 보면 마지막 한 걸음, 즉 원칙을 코드와 프로세스에 끝까지 붙여넣는 운영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기법도 있습니다. 공정성 인식 기계 학습이라 부르는 접근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훈련 전에 데이터를 손봐 편향을 줄이는 전처리, 학습 과정 자체에 제약을 걸어 공정성을 함께 최적화하는 내부 처리, 예측이 나온 뒤 결정을 조정해 피해를 줄이는 후처리 방식입니다. 절차적 장치도 늘었습니다. 알고리즘 영향평가는 환경 영향평가처럼 중요한 시스템에 사전 점검과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권리와 프라이버시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해 책임의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규제의 무대에서는 유럽이 먼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위험 기반 체계로 수용 불가능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과 최소 위험을 구분하고 채용과 신용과 법 집행처럼 고위험 영역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간 감독, 투명성, 위험 관리 의무를 강하게 부과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법 대신 주 단위법과 기관 지침이 패치처럼 이어져 가는 중입니다. 흐름을 합치면 하나의 결론이 보입니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의무와 실질적 책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철학의 자리로 올라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가 우주의 새로운 신념이 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흐름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유기체를 알고리즘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을 위해 점점 더 많은 판단을 외부의 계산에 위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데이터가 편향으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중립적이고 우월한 이성에게 권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함을 자동화해 굳히는 체계에 권위를 맡기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형상을 본뜬 신을 만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노력은 인본주의의 마지막 고귀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편리하게 가져온 무대 장치에 불과할까요? 우리는 채용과 대출과 사법 같은 중대한 결정을 점점 더 시스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이성적인 사회일까요? 아니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피할 수 없는 디지털 계급사회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편견은 기술의 예외가 아니라 사회의 거울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단일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무엇을 공정이라 부를지에 대한 공개적 합의와 그 합의를 법과 절차와 코드의 끝까지 심는 실행력입니다. 오늘의 질문들을 마음에 남겨두세요. 데이터가 판단하는 시대에 정의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